실업률과 집값의 상관관계, 그리고 인구와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셔츠를 그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 입고 나갔었는데요.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식탁보를 리폼하시는 센스 역시 멋지십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거 읽고 나니까 이거 진짜 식탁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의 창의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에 50만 세대가 내년에 한 번에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에 둘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만 세대만 입주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시장에 별 영향이 없겠죠. 입주 물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은 전세가 매매가에 영향이 있지만,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하면은 별 영향이 없어요. 금리도 0. 몇 %씩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4배, 5배가 되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2% 중반에서 4%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시장에 별 영향이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현재 실업률에서 3% 정도 확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이 5. 몇 % 정도 이렇게 된다면 집값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다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실업률과 집값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평상시에 조금씩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 의미 없고요. 정말 경제 위기급수로 훅 증가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일부 회사에서만 희망퇴직을 하면은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희망퇴직을 받고 그 다음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그 밖에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퍼져나가면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 영상에 여러분들의 회사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어디는 정말 역대급 호황이다, 어디는 정말 최악이다, 거의 5대5로 갈렸습니다. 그만큼 각 업종마다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2021년 집값이 한창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더 오를 거라는 분위기였는데 30에서 40%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집값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것은 항상 갑자기 와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언제 또 갑자기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위기의 지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실업률을 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인구가 감소해도 집값은 상승한다 라는 말이 있고,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 인구는 1992년에 1000만 명이 넘었는데 현재는 935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대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1992년 대비 현재 시세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올랐죠. 왜 인구가 주는데 많이 올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통의 발달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천안에서도 KTX를 타면은 40분 만에 서울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런 교통의 발달이 인근 도시로 이주를 해도 괜찮게 만든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서울과 주요 경기도 집값은 왜 올라가느냐면 바로 대기 수요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만 출퇴근은 서울로 하죠. 네, 물론 경기도 남부 쪽에도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누구는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고, 누구는 광역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오래 타야 되는 그런 압박감, 이런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가까운 데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바로 대기 수요라는 겁니다. 이 대기 수요는 배후 세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의 배후 세대는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배후 세대는 더 많은 대기 수요가 되는 거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이라는 단어에는 서울의 어떤 하급지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의 중급지부터 상급지,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중상급지에 속하는 곳들을 말씀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잠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자는데 일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광역시는 어떤지 볼게요. 광역시 자체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광역시의 인구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가 있으면 대구 주변에 있는 구미, 영천, 칠곡, 경산, 고령 등등 주변 도시들의 인구를 빨아들여 왔는데요. 그러면 대구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시에 살아야만 하는 수요는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괜찮고 상품성도 좋은 아파트들은 그 내부 수요에 의해서 계속 소비
수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대도시 말고 소도시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방의 소도시들은 인구가 줄고 있고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주변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낮에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인구가 감소를 해도 집값은 최소 인플레이션만큼 오른다, 이 말은 서울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경기도 주요 지역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도 선호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정말 작은 도시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저 송이구 저 자식은 맨날 오른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화량의 증가만큼 오르는 게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산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하락장이 오고, 또 그 통화량의 증가보다 너무 못 오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후에는 급등장이 오는, 이런 게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동산 흐름을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